아버님 있는 집은 지옥 같았어요. 병든 시아버지 창수는 며느리 수진의 차가운 말에 애써 미소 짓지만 그날 밤 몰래 꺼내든 낡은 편지에는 죽기 전엔 이걸 보게 해선 안 된다는 섬뜩한 메모가 붙어 있습니다. 요양원으로 향하는 차 안, 며느리의 비수 같은 말들이 창수의 심장을 파고듭니다. 그리고 요양원 창수가 쓰러진 후 수진에게 전달된 한 통의 편지. 그 편지 속에는 차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잔혹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죄야. 나를 속이고 그렇게 날 되돌릴 수 없는 비극, 얽히고 설킨 운명의 실타래. 이들의 핏줄에 얽힌 비밀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요. 이야기 들으시면서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창수는 아침 7시가 되면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78년을 살아온 몸은 이미 시계보다 정확했죠. 하지만 일어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리고 허리는 굳어 있었어요. 작년 겨울 빙판에서 넘어진 후로 거동이 불편해졌거든요. 아버님 아침 드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복도 너머로 들려옵니다. 45년을 살아온 며느리의 목소리는 언제나 정중했지만 어딘가 차가운 구석이 있었어요. 창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며 작은 한숨을 내쉽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거실로 나가니 수진이 이미 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창수의 말에 수진은 고개만 살짝 끄덕입니다. 그녀의 표정은 늘 그랬듯 무표정했어요. 친절하긴 하지만 정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창수는 수저를 들며 손자 준혁을 찾았어요. 준혁이는 학교 갔어요. 일찍 나가더라고요. 그래.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창수와 수진 사이에는 늘 이런 식의 짧은 대화만 오갔어요. 필요한 말만 주고받을 뿐 더 깊은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창수는 죽을 먹으며 텅 빈 거실을 바라봅니다. 민수가 떠난 지도 벌써 반년이 넘었어요. 아드님 연락은 오셨어요? 창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아니요. 바쁘시나 봐요. 수진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창수는 그녀 눈 속의 서운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해외 발령을 받은 후 가족과의 연락을 점점 줄여갔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한 달에 한 번, 이제는 명절에나 안부를 묻는 정도였습니다. 창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지는 설거지를 하며 등을 돌리고 있었고 창수는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거든요. 거실로 돌아온 창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켭니다.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용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창수의 마음속에는 묵직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 집안의 분위기는 언제부터인가 이상해졌습니다. 민수가 떠나기 전부터였을까요? 아니면 그 후부터였을까요? 창수는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다만 공기가 무겁다는 것만큼은 확실했습니다. 수지는 설거지를 마치고 나와 창수 곁을 지나갑니다.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어요. 예쁜 며느리였습니다. 민수가 데려왔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하지만 왜인지 창수는 수진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님,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응, 그래.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수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깊은 숨을 쉽니다. 고요함이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뭔가 불안한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전야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창수는 문득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비밀이 하나 숨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수진이 돌아온 것은 오후 2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창수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사실 아무것도 보지 않고 있었죠. 그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님. 수진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낮았어요. 창수는 고개를 돌려 수진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표정이 어딘가 결연해 보였어요. 응.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수진은 창수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창수는 그 봉투를 흘깃 바라본 후 다시 수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수진의 말에 창수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마치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여기 자료들이에요. 시설도 좋고 간병 서비스도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은 봉투에서 팸플릿 몇 장을 꺼내 창수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깔끔한 건물 사진들과 함께 친절한 설명들이 적혀 있었어요. 창수는 그 자료들을 천천히 들여다봅니다. 글씨가 작아서 눈을 찌푸려야 했어요. 아버님도 편하실 거예요. 또래분들도 많으시고 의료진도 상주하고 계시니까요. 수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떨리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창수는 여전히 팸플릿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진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으시잖아요. 거기 가시면 프로그램도 있고 친구분들도 사귀실 수 있을 거예요. 창수가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봅니다. 수진은 창수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렸습니다. 그래. 창수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수진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반대할 줄 알았는데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창수가 의외였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창수는 다시 팸플릿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수진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젊은 여자가 늙은 시아버지를 돌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언제 가면 되나? 다음 주쯤 생각하고 있어요. 수진의 대답에 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팸플릿을 정리해서 수진에게 돌려주었어요. 알겠어, 준비해줘. 네, 알겠습니다. 수진은 팸플릿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끝난 대화였어요. 창수가 반대하거나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순순히 받아들여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녁 식사는 평소보다 더욱 조용했어요. 창수도 수진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기가 이전과는 달랐어요. 뭔가 결정된 것이 있다는 느낌이었죠. 준혁이 학교에서 돌아온 것은 8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학원을 다녀온 모양이었어요. 15살 손자는 인사만 간단히 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다 그런 모양이라고 창수는 생각했어요. 밤 10시가 되자 수지는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창수는 혼자 거실에 남아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늘 있었던 대화가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11시가 되어서야 창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조용해진 후였어요. 창수는 천천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옷장 옆 작은 서랍을 열었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편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창수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죽기 전엔 이걸 보게 해선 안 된다. 창수는 그 편지를 오랫동안 바라봅니다. 20년 넘게 숨겨왔던 비밀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요양원에 가는 날이 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수지는 분주하게 창수의 짐을 정리했어요.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창수가 평소 복용하던 약들을 작은 여행 가방에 넣었습니다. 창수는 침대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것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수진이 가방에 지퍼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창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일어섰어요.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는 학교 갔어요. 어제 인사 나눴잖아요. 그렇긴 했습니다. 준혁은 어제 저녁 할아버지 방에 들어와 어색하게 인사를 했어요. 할아버지, 건강하세요라는 짧은 말과 함께 말이죠. 창수는 손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용돈을 쥐어주었습니다. 아침 9시 창수와 수진은 집을 나섰습니다. 수진이 운전하는 작은 승용차였어요. 창수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살아온 동네의 풍경들이 차창 너머로 스쳐 지나갔어요. 익숙한 골목길, 자주 다니던 슈퍼마켓, 공원의 벤치까지. 라디오 틀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창수는 별다른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은 라디오 버튼을 눌렀습니다. 경쾌한 음악이 차 안을 채웠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음악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하는 길. 차 안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어요. 수지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수는 여전히 창밖 풍경을 지켜보고 있었고요. 아버님. 수진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더는 못 버티겠어요. 창수의 눈이 수진을 향했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앞을 보며 운전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옆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고 있었어요. 아버님 있는 집은 지옥 같았어요. 수진의 고백이 차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창수는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상했던 말이었죠. 다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으니 가슴 한편이 찡했습니다. 민수 오빠는 연락도 안 하고 준혁이는 말도 안 하고 저 혼자서 다 감당해야 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창수는 여전히 아무 말 하지 않고 수진의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 돌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힘들었어요. 수지는 한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 운전했습니다. 창수는 그 모습을 보며 미묘한 미소를 지었어요. 씁쓸하면서도 어딘가 안도하는 듯한 그런 미소였습니다. 미안해. 창수가 작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깜짝 놀라 창수를 바라봤어요.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솔직하게 말한 것 같아요. 괜찮아. 사실이니까. 창수의 담담한 대답에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창수는 전혀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죠. 나도 힘들었을 거야 많이. 창수의 말에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뭔가 복잡한 감정의 눈물이었습니다. 차는 계속해서 요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경쾌한 음악이 나오고 있었지만 차 안의 분위기는 전혀 경쾌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보다는 편안했습니다. 서로의 진심을 털어놓고 나니 뭔가 후련한 기분이었어요. 요양원, 괜찮을 거죠?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창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죄송해요, 정말. 됐어. 너한테 미안해. 두 사람의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숨겨왔던 감정들을 서로 확인했으니까요.
창수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양원까지는 20분 정도 더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창수는 주머니 속 편지를 만져보며 마지막 결심을 다졌어요. 이제 진짜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푸른 언덕 요양원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3층짜리 건물에 넓은 정원이 있었고 곳곳에 벤치들이 놓여 있었어요. 차에서 내린 창수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어서 오세요. 창수 어르신이시죠? 입구에서 젊은 간호사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이름표에는 김지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수지는 창수의 팔을 살짝 붙들며 함께 걸었습니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지영이 앞서 걸으며 요양원 내부를 설명했어요. 복도는 넓고 밝았습니다. 곳곳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고 바닥은 미끄럽지 않게 처리되어 있었어요. 창수는 그 모든 것들을 차분히 살펴봤습니다. 식당은 이쪽이고요. 프로그램실은 저쪽입니다. 어르신 방은 2층에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에 올라가니 창수의 방이 나왔습니다. 1인실이었어요. 침대와 옷장, 작은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으로는 정원이 내려다 보였어요. 어떠세요? 지영이 물었습니다. 창수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본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네. 짐 정리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내가 할게. 창수는 가방을 침대 위에 올려놓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창수가 이렇게 순순히 받아들일 줄 몰랐거든요. 그럼 저희는 서류 정리를 하러 가겠습니다. 어르신은 천천히 적응하세요. 지영과 수진이 방을 나갔습니다. 창수는 혼자 남아 짐을 정리했어요. 옷을 옷장에 걸고 세면도구를 정리하고 약병들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모든 게 금세 끝났어요. 창수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정원에서는 몇몇 할머니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창수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 잠시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30분 후 수진이 다시 방으로 왔습니다. 서류 작업이 끝난 모양이었어요. 아버님, 이제 들어갈게요. 응, 그래. 불편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알겠어. 수지는 창수에게 다가가 어색하게 포옹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포옹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의는 지켰어요. 창수도 수진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수고했어, 그동안. 창수의 말에 수진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았어요. 아버님도 건강하세요. 수진이 방을 나간 후 창수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새로운 환경이었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폐를 끼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까요? 한편 수지는 요양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올라탄 후에도 한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어요.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거든요.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끝났다. 수진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길고 긴 시간이 드디어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왜인지 속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죄책감과 해방감이 뒤섞인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하는 길. 수지는 라디오를 끄고 조용히 운전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지난 몇 년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창수와 함께 보낸 시간들, 말없는 식사들, 무거웠던 집안 분위기까지.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구나. 하지만 그 자유로움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뭔가 빠진 것 같은 허전함도 함께 느껴졌어요. 수지는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이제는 자신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밤 10시. 수지는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고 했어요.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맥주 한 캔을 마시는 것도 오랜만이었고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푸른 언덕 요양원입니다. 간호사의 목소리였어요. 수진의 가슴이 갑자기 두근거렸습니다. 창수 어르신께서 쓰러지셨습니다. 네. 지금 의식이 없으세요. 빨리 오실 수 있으시겠어요? 수진의 손에서 맥주캔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맥주가 쏟아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지금 갑니다. 전화를 끊고 수진은 급하게 외투를 걸쳤습니다. 차 열쇠를 집어들며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마음이 급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창수가 갑자기 쓰러졌다니. 수지는 운전대를 꽉 쥐고 요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한 수지는 급하게 주차를 하고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수지는 숨을 헐떡이며 간호사실로 향했습니다. 창수 어르신 보호자이신가요? 당직 간호사가 수진을 보고 물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며느리입니다. 어르신 상태는 어떠세요? 지금 안정되셨어요. 의식도 돌아오셨고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는 길에 온갖 생각이 다 들었거든요. 만약 창수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자신이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간호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어르신께서 편지를 써두셨더라고요. 의식을 잃기 전에 급하게 쓰신 것 같아요.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간호사는 작은 봉투를 수진에게 건넸어요. 창수의 손글씨로 수진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 편지를 받아들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왜인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어르신 병실로 안내해 드릴까요? 아니요, 잠깐만요. 수진은 복도 한편의 의자에 앉아 편지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왜 창수가 갑자기 편지를 썼을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창수의 손글씨로 빼곡히 쓰인 편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글씨체가 평소보다 흔들리고 있었어요. 급하게 쓴 것 같았습니다. 편지의 첫 줄을 읽는 순간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내가 내 친아버지라는 걸 이제야 말하게 되어. 수지는 편지를 든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눈앞이 어지러질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편지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내용들을 쏟아냈습니다. 26년 전 나는 실수를 했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내 어머니와 관계를 가졌고 너를 임신시켰다. 그때 내 아내는 아프셨고 나는 혼란스러웠다. 내 어머니는 혼자서 너를 낳아 기르다가 견디지 못하고 고아원에 맡겼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었습니다. 계속해서 편지를 읽어 내려갔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너를 내가 찾아갔다. 20살이 되던 해였지. 하지만 나는 내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대신 멀리서 지켜봤을 뿐이다. 그러다가 민수가 너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충격을 받았다. 수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구역질이 날 것 같았어요. 이런 끔찍한 일이 현실일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편지 속 내용들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었습니다. 나는 반대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진실을 말하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거든.
그래서 모른 척했다.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더욱 가슴을 찢어지게 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하다. 너를 옆에 두고라도 마지막엔 아버지 노릇 한번 해보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는 숨길 수 없을 것 같다.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다. 용서해다오. 수지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20여 년간 함께 지낸 시아버지가 친아버지였다니.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스쳐갔습니다. 창수와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왜 창수가 자신을 특별히 신경 써주었는지, 왜 때로는 슬픈 눈으로 바라봤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느님. 수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편지 속 내용들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창수만이 알 수 있는 너무나 자세한 이야기들이었거든요. 복도에 앉아 오열하는 수진을 본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하지만 수진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은 편지를 꽉 쥐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한참을 복도에 앉아 울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몇 번 다가와 괜찮은지 물었지만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거든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지만 현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간호사가 다시 다가와 말했어요. 어르신이 깨어나셨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셨어요. 수지는 고개를 들어 간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창수를 봐야 했습니다. 이 끔찍한 진실에 대해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병실이 어디죠? 2층 201 호실입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수지는 대답 대신 휘청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간신히 균형을 잡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편지를 꽉 쥔 손이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2층에 올라가 창수의 병실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로 창수의 모습이 보였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아버님.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창수는 고개를 돌려 수진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이미 모든 것을 각오한 듯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편지. 읽었구나. 창수의 말에 수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편지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었던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지만 수진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정말 그래요? 정말 제가 미안하다. 창수의 짧은 대답이 모든 걸 확인해 줬습니다. 수진은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어요. 벽에 기대어 겨우 버텼습니다. 이건 죄예요. 나를 속이고 그렇게 날.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분노와 절망,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혐오감까지. 왜 지금 말해요? 왜? 수진이 창수에게 달려가 고함쳤습니다. 20여 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이제 와서 털어놓는 창수가 원망스러웠어요. 지금까지 내가 한 게 얼마나 역겨운지 알아요? 수지는 창수의 침대 옆에서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동안 시아버지라고 생각하며 정성껏 돌봤던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끔찍하게 느껴졌어요. 밥을 떠먹여드리고 약을 챙겨드리고
몸이 불편하실 때 부축해드렸던 모든 기억들이 오염된 것 같았습니다. 제발, 거짓말이라고 해주세요. 하지만 창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눈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78살 노인의 눈물이었어요. 수진아, 널 옆에 두고라도. 창수의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말하기 힘든 고백이었어요. 마지막엔 아버지 노릇 한번 하고 싶었어. 창수의 고백에 수지는 더욱 격하게 울었습니다. 그 말이 더욱 잔인하게 들렸거든요.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어서 며느리로 받아들였다니. 얼마나 이기적인 발상인가요? 그럼 저는 뭐가 돼요? 저는 수진의 절규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모든 게 혼란스러웠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창수는 계속 사과했지만 수진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20여 년의 세월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요? 이미 벌어진 일들을 어떻게 없었던 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준혁이는 어떻게 돼요? 수진이 갑자기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할아버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외할아버지였다니. 이 복잡한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민수는, 오빠는, 민수도 자신의 배다른 형이 되는 건가요? 수지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어요. 너무나 복잡하고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왜 이제야 말해요? 수진의 원망 섞인 목소리에 창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고 자신의 이기심이었습니다. 병실 안은 두 사람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아버지와 딸 하지만 시아버지와 며느리였던 두 사람의 비극적인 만남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이 악몽 같은 시간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창수는 수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수진은 거부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접촉도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려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 밤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창수는 다시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의사들은 고령으로 인한 급성 쇼크라고 진단했습니다. 수지는 그 사흘 동안 집과 요양원을 오가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준혁에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거든요. 다만 할아버지가 아프다는 말만 했을 뿐이었어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수지는 아들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진실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오늘도 수지는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창수의 병실은 조용했어요. 인공호흡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창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수지는 창수 옆 의자에 앉아 그를 바라봤어요. 지난 사흘 동안 분노와 절망을 반복했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감정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혼란스럽긴 했지만 창수를 향한 원망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가방에서 그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벌써 몇 번째 읽는 건지 모를 정도였어요. 처음엔 충격과 분노로 제대로 읽지 못했지만 이제는 좀 더 차분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편지의 뒷부분에는 수진이 처음에 놓쳤던 내용들이 있었어요. 나는 너를 지켜보며 살았단다. 고아원에서 나온 후 힘들어하는 너를 멀리서 지켜봤다. 대학 등록금이 부족할 때도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어야 할 때도 몰래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수지는 그 부분을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대학 시절 익명의 장학금을 받았던 기억이 났거든요. 당시에는 운이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창수의 도움이었을까요?
민수가 너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반대했다. 하지만 너희 둘이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았고, 나 혼자만의 비밀 때문에 너희 행복을 망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침묵했다. 편지를 읽을수록 창수의 마음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용서할 수는 없는 일이었지만 그 역시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여 년 동안 이런 비밀을 혼자 품고 살아왔다니.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면서도 항상 죄책감에 시달렸다. 하지만 동시에 행복하기도 했다. 내 딸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서 말이다. 내가 밥을 차려주고 약을 챙겨줄 때마다 고마우면서도 미안했다. 수지는 편지를 읽다가 잠시 멈췄어요. 그동안 창수가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이 떠올랐거든요. 때로는 애틋하고 때로는 슬펐던 그 눈빛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더욱 가슴 아팠어요. 미안하다. 하지만 사랑했다. 아버지로서 널 사랑했다. 비록 늦었지만 마지막에라도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다. 수지는 편지를 다 읽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복잡하고 아픈 감정의 눈물이었어요. 창수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누워있는 그의 모습이 갑자기 초라해 보였어요. 78살의 늙은 남자,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아온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사람. 수진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창수에게 하는 말인지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비극적이었거든요. 수지는 창수의 손을 바라봤어요.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농사일로 거칠어진 손,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던 손이었죠. 그 손이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의 손이라니.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에 빗방울이 맺히며 흘러내렸어요. 수지는 그 빗방울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수가 깨어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수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창수도 희생자였다는 것. 잘못된 선택의 대가를 평생 치르며 살아온 또 다른 희생자였다는 것 말입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창수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혈압과 맥박을 재고 링거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웠어요. 언제쯤 깨어나실까요? 잘 모르겠어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간호사의 대답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습니다. 창수는 그 다음날 새벽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진이 잠깐 집에 들러 씻고 올 동안의 일이었어요. 간호사의 전화를 받고 급하게 달려갔지만 이미 창수는 고요한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고통 없이 편안하게 가셨습니다. 의사의 말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며칠간 너무 많이 울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아직 현실이 실감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장례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창수가 지역에서 꽤 알려진 사람이었거든요. 젊었을 때 사업으로 성공했던 그는 여러 사회 활동도 했었어요. 부고가 나가자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창수 회장님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마지막까지 어려운 이웃들 도우셨잖아요. 조문객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수지는 새로운 창수의 모습을 알게 되었어요. 집에서는 과묵하고 조용했던 그가 밖에서는 남을 도우며 살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준혁은 할아버지의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가끔 눈가가 빨개지는 것을 보면 나름대로 슬픔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연락했어? 응 했어. 내일 온대.
민수는 부랴부랴 비행기표를 끊고 귀국했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장례식장으로 온 그는 초췌해 보였어요.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켜보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혼자 고생 많이 했지. 민수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수진은 복잡한 마음으로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민수는 자신의 남편이자 배다른 형이었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그 사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창수를 기렸어요. 수지는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으며 절을 받았습니다. 며느리로서 마지막 도리를 다하는 것이었죠. 정말 효부셨어요. 시아버님 돌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창수 회장님이 복이 많으셨어요. 이런 며느리 둬서 말이에요.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며 수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과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 모르고 하는 말들이었거든요. 마지막 날 화장장에서 창수를 떠나보냈습니다. 관이 화장로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수지는 드디어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님, 편히 쉬세요. 수진의 작별 인사에 준혁과 민수도 고개를 숙였어요. 가족들만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어요. 준혁은 뒷자리에서 잠들어 있었고 민수는 운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창수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수지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여성이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뒷면에는 수진이와 함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어머니였을 거예요. 그 사진을 보며 수지는 또 다른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창수는 자신을 그리워하며 평생을 살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며느리로 받아들인 것도 함께 지낸 시간도 모두 그 그리움의 표현이었을 거예요. 며칠 후 지역신문에서 창수의 부고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의 사회공헌 활동과 삶을 조명하는 내용이었어요. 기자가 수진에게 인터뷰를 요청해 왔습니다. 간단한 인터뷰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승낙했어요. 창수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말입니다. 기자와의 만남은 동네 조용한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수진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나타났어요. 상복은 벗었지만 여전히 상중이었거든요. 창수 회장님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자는 창수의 생전 모습과 가족 관계에 대해 질문했어요. 수진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아버지로 알고 지냈던 시간들에 대해 이야기했죠. 인터뷰가 끝날 무렵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창수 회장님의 따님 되시나요? 닮으신 것 같아서요. 수진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커피잔을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거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기자를 바라보며 무엇라 대답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 순간 창수의 마지막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사랑했다는 그 말이 마음 깊숙이 울렸어요.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였습니다. 조용한 대답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수지는 처음으로 창수를 아버지라고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복잡하고 아픈 관계였지만 그 역시 자신을 사랑했던 아버지였다는 것을 받아들인 거죠.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마저 적었어요.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창수도 저 하늘 어딘가에서 편히 쉬고 있을까요? 수지는 그렇기를 바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